저는 오진이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서울 성북동 대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소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심은 나무들이었죠. 이제는 제법 굵어져서 그늘이 넓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 크다고들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거든요. 젊은 시절 저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25에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열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죠. 손님들 발품을 대신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35이 되던 해에 첫 건물을 샀습니다. 허름한 3층짜리 상가였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건물이 12채입니다. 통장 잔고는 세기도 귀찮을 만큼 늘어났죠. 하지만 제 자랑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죠. 지금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원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일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도 괜찮은 아이였어요. 처음엔 그렇게 보였죠. 명문대 출신에 예의 바르고 똑 부러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집 안가득 퍼졌죠.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단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노인복지재단 일이었죠. 은퇴 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는 게 보람 있었어요. 책상 위에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몽블랑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죠. 사실 그건 그냥 만년필이 아니었습니다. 녹음기가 내장된 특수 제품이었어요. 회의할 때 기록용으로 썼죠. 뚜껑을 돌리면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손에 쥐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깜빡거리는 것 같았죠.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책상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휘청거렸습니다.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땡그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도 무릎부터 꺾였어요. 바닥이 다가왔죠.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죠.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책상 위에 있었어요. 손이 닿지 않았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죠. 누군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준영이 목소리였어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날 발견했으니까요. 구급차를 부르겠지. 곧 병원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쓰러지셨어. 서윤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이힐 소리가 똑딱거렸죠. 두 사람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어요. 희미하게 두 사람의 윤곽이 보였죠. 준영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만 떨렸죠. 준영이가 핸드폰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119를 부르려나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잠깐 여보. 서윤이가 준영이를 막았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죠.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지금 뭐해? 119 불러야지. 어머니가 쓰러지셨잖아. 잠깐만. 생각 좀 해봐. 서윤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그 대화를 들었어요. 귀는 멀쩡했거든요. 온몸이 마비됐지만 귀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이거 하늘이 내린 기회야. 뭐? 무슨 소리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당신이 유산 다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산이라고요? 지금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서윤이 말은 계속됐습니다. 지금 당신 얼마나 힘들게 일해? 새벽부터 밤까지 병원에 박혀서. 그래도 어머니인데 의료사고 날까봐 항상 조마조마하잖아. 수술하는 게 보통 일이야? 당신 손 떨리는 거 나도 알아. 준영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말이 먹히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안 돼. 준영아.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엄마야. 엄마를 버리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그래? 준영이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양심이 남아있구나. 저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죠. 여보, 어머니 연세가 얼마야? 67이시잖아. 지병도 있으시고. 어차피 사셔도 오래 못 사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못 산다고요? 제 며느리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에서 눈물만 흘러내렸죠.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드리는 것도 아들 된 도리야. 서윤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좋은 일을 권하는 것처럼요. 효도가 별거야? 괜히 병원에 모셔가서 의료기기 주렁주렁 달아봤자 뭐해. 생명 연장? 그게 고통스럽기만 하지. 이참에 효도한다 생각해.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제발 거절해줘. 엄마를 살려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 그럴까? 준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못 이기는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들도 원하고 있었다는 걸.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다는 걸.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지. 뭔가 챙겨야지.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망설임이 사라졌죠.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금고에 뭐 있을 거야? 비밀번호 알아? 아마 내 생년월일일걸. 준영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비밀번호는 내 생년월일로 하거든. 예전부터 그랬어. 그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맞았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준영이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아들 생일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정했죠.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재를 나가 안방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준영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양복을 입은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나 학교 잘 다닐 수 있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준영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영이는 뭐든 잘할 수 있어. 그때 준영이는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금고를 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금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하는 전자음이었죠. 이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 서윤이 목소리였어요. 흥분이 묻어났죠. 서류는 건드리지 마.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요. 왜? 어차피 서류 챙겨봤자 소용없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고. 그럼 뭘 가져가? 거기 골드바 있지? 그것만 챙겨. 준영이가 조언했습니다.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금괴들이었어요. 10년 동안 조금씩 사모은 것들이었죠.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습니다. 골드바는 현금화해도 티 안 나. 역시 우리 남편 똑똑해. 서윤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기록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 치, 또 한 치, 손톱이 바닥을 긁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만년필에 다가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손끝이 만년필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쥐었어요. 뚜껑을 돌렸습니다. 찰칵. 녹음이 시작되는 소리가 났죠. 해냈어. 저는 만년필을 꼭 쥔 채 숨을 골랐습니다. 다 챙겼어? 서윤이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응. 골드바 12개. 이 정도면 하와이에서 쓰고도 남지. 어머니는 어떻게? 그냥 두고 가자. 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망설임 없는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누가 발견하겠지. 가사도우미 아줌마 내일 온다고 했잖아. 내일? 그때까지 괜찮으실까? 몰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 시간 있잖아. 내일이요? 지금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까지 기다리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와이 가서 푹 쉬자. 어머니 일은 나중에 생각해. 응. 비행기 시간 늦겠다. 빨리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닫혔죠. 쿵.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만년필은 여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적어도 이 증거는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겼을 거예요. 엄마가 항상 비밀번호는 내 생년월일로 하거든. 골드바는 현금화해도 티 안 나. 그 말들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안아서 재웠어요. 학비 대느라 새벽까지 일했죠. 결혼 자금도 제가 다 댔습니다. 성형외과 개원할 때도 도왔어요.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골드바만 챙겨서요. 효도한다는 말을 하면서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살아남으면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이 배신을, 이 모욕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짐만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였습니다. 얼마 뒤 강철웅 팀장이 대저택에 도착했어요. 제 비서 겸 경호팀장이었죠. 50대 중반의 듬직한 남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외출할 리 없었거든요. 강 팀장이 비상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죠.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던 강 팀장이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재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달려왔어요. 제 손목을 잡았죠.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119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강 팀장이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주소를 불러주고 증상을 설명했죠.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식은 여전히 없었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죠. 의사들이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죠. 하얀 천장이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강 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깨어난 걸 보고 벌떡 일어났죠.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강 팀장이 물을 가져다 줬죠. 빨대로 조금 마셨습니다. 목이 축축해지니 조금 나았어요. 명희 불러줘.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명희는 제 동생이었어요. 2살 아래였죠.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저를 걱정해준 유일한 가족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 팀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봤죠. 만년필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 쥐었던 그 만년필이요. 강 팀장이 제 손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뒀던 거였어요. 녹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화가 담겨 있을 거예요. 증거가 있었죠. 저는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2시간 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언니, 명희가 달려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면서 온 게 분명했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명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명희가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천천히 말해. 급하지 않아. 저는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요. 쓰러진 것, 준영이와 서윤이가 온 것, 그들이 나눈 대화, 금고를 턴 것, 저를 버리고 떠난 것,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명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알았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분노가 느껴졌죠. 언니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뭐? 그 며느리.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눈빛이 차갑더라고.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자식은 인연을 맺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었어. 언니가 너무 많이 줬어.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준영이에게 너무 많이 줬죠.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결혼 자금, 병원 개원 자금. 원하는 건 다 줬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거였죠. 명희야. 제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손으로 자식을 끊어낼 자신이 없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해도 아들이었어요. 40년을 키운 자식이었죠. 그 정을 어떻게 끊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이렇게 울었어요. 명희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언니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사람이 아닌 거야. 자식이 아니라 짐승이야. 명희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니가 쓰러져 있는데 119도 안 부르고 금고부터 털었어? 그게 사람이야? 효도한다면서 어머니 죽게 내버려뒀어? 그게 자식이야? 명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니, 정신 차려. 저건 더 이상 언니 아들이 아니야. 진작에 아들이기를 포기한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맞았어요. 준영이는 이미 저를 버렸죠. 효도라는 말로 포장하면서요. 저만 아직 미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울지 마. 명희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 시간에 복수해. 제대로 된 복수? 복수?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네, 복수해야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명희의 눈을 바라봤죠. 고마워, 명희야. 고맙긴. 언니가 잘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명희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도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강 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지시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강 팀장에게 건넸죠. 이거 받아. 이건 녹음기야.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녹음했어. 강 팀장 눈이 커졌습니다. 만년필을 받아들었어요. 아들 부부 대화가 다 들어있을 거야. 백업해도 여러 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요. 준영이 성형외과 운영 통장. 내가 연대보증 섰지? 네, 맞습니다. 그거 동결시켜. 강 팀장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준영이 개인 금융카드. 내 명의로 발급해 준 것들 있잖아. 네, 가족카드 3장 있습니다. 전부 정지시켜. 당장. 지금 바로. 강 팀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팀장이 병실을 나갔어요.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닌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죠.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각 하와이였습니다. 준영이와 서윤이는 호놀룰루 최고급 리조트에 있었어요. 와이키키 해변이 보이는 스위트룸이었죠.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방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예약한 거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리조트 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갔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죠. 바다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여보, 여기 스테이크 맛있대. 서윤이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죠. 준영이도 메뉴를 펼쳤어요. 와인도 시키자. 어머니 걱정 없이 쉬는 거 얼마만이야. 그러게. 진작 이렇게 할걸.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주문을 받았죠. 스테이크 2개, 와인 1병, 디저트까지.
식사가 끝났어요. 준영이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웨이터에게 건넸죠.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웨이터가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어요. 표정이 이상했죠. 손님, 죄송합니다만. 네. 이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뭐요? 준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서윤이도 눈을 동그랗게 떴죠. 잔액 부족이라고 뜨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준영이가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웨이터가 다시 가져갔어요. 잠시 후 돌아왔죠. 이것도 거절됐습니다. 뭐? 카드 정지 상태라고 뜨네요. 준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준영이가 지갑을 뒤졌죠. 카드 3장을 전부 꺼냈습니다. 이것도요. 이것도요. 웨이터가 한숨을 쉬며 카드들을 가져갔습니다. 전부 거절이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렸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카드가 안 되나 봐. 먹튀하냐? 서윤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으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준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금은 없어? 나한테 왜 물어? 서윤이가 쏘아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흘렀죠. 준영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뭐야 이게?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2억이 넘게 있었는데요. 전부 동결된 거였어요. 성형외과 운영 자금까지요. 어머니가, 준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야? 서윤이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죠. 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이터가 다시 물었어요. 준영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잠깐만요. 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골드바요. 골드바로 받아주실 수 있어요? 웨이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매니저를 불렀죠. 매니저가 와서 상황을 들었습니다. 골드바라. 감정이 필요한데요. 괜찮습니다. 감정 맡기겠습니다. 결국 골드바 1개를 레스토랑에 맡겼어요. 겨우 자리를 벗어났죠.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비도 카드로 결제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준영이와 서윤이는 골드바를 들고 하와이 금은방을 찾아다녔습니다. 11개 남은 골드바를 팔았어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요. 급하게 팔았으니까요. 겨우 비행기 표와 호텔비를 해결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서윤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었죠. 여보, 왜? 어머니 살아계셔. 뭐? 준영이가 서윤이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부동산 거물 오진이 여사,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기적적 회복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기사에는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 준영이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죠. 서윤이도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서윤이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가 다 알면 어떡해? 준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와이의 푸른 바다가 보였죠. 하지만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으로요. 어머니에게요.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준영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가 점점 멀어졌죠. 꿈꾸던 천국이 악몽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병원 VIP 병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남산이 보였죠. 넓은 1인실이었습니다. 소파도 있고 TV도 있었어요.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재단 직원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명희가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준영이와 서윤이가 들어왔어요.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우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이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흘렀죠.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저는 손을 뺐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왔어?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준영이가 움찔했습니다. 그게 하와이에서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바로? 네. 신문 기사 보자마자요. 서윤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저희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안 계셔서 내가 없었다고? 네. 외출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뻔뻔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 뒤로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일찍 돌아왔어요. 서윤이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기가 완벽했어요. 진짜 걱정한 것처럼 보였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속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 좀 들어볼래? 침대 옆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강 팀장이 녹음 파일을 옮겨놨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보, 이거 하늘이 내린 기회야. 서윤이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했어요. 서윤이 얼굴이 굳었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준영이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만 울렸어요. 서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준영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이게 내가 없어서 그냥 갔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게 외출한 줄 알았다는 거야? 준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었다고? 서윤이가 시켜서. 뭐? 서윤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야, 박준영.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사실이잖아. 내가 먼저 말했잖아. 너도 동의했잖아. 금고 비밀번호 내가 말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 손가락질했어요. 보기 흉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명희가 일어섰어요. 사과 깎던 칼을 내려놨죠. 천천히 준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명희를 올려다봤죠. 찰싹? 명희 손이 준영이 뺨을 때렸습니다. 세게요. 병실의 소리가 울렸어요. 준영이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모. 준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희가 준영이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불이 켜져 있었죠. 어미를 버리고 돈을 챙긴 내가 사람 새끼냐? 명희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효도? 내 입에서 효도라는 말이 나와? 이모, 저는. 닥쳐. 명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준영이가 움츠렸죠. 언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병원 차려줬어. 그런 언니가 쓰러져 있는데 119도 안 부르고 금고부터 털었어?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준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희가 서윤이를 돌아봤죠.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 죽게 내버려두고 하와이 간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서윤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둘이서 잘 어울려. 똑같은 인간들끼리. 명희가 침을 뱉듯 말했어요. 그리고 제 곁으로 돌아왔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를 억누르느라 그런 거였죠.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 팀장이 들어왔어요. 뒤에 정장 입은 남자가 따라왔죠.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변호사님 모셔왔습니다. 강 팀장이 말했어요. 변호사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들어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열었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준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죠. 절도죄 고소장입니다. 절도? 네. 오진희 회장님 소유의 골드바 12개를 무단으로 가져간 건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준영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저희가 나중에 상속받을 거라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금고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골드바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회장님이 은행에서 골드바를 수령하실 때 받은 1년 번호 증명서입니다. 사진 속에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골드바마다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하와이 현지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매각하신 기록입니다. 서윤이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1년 번호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변호사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어요. 은행 수령 기록의 1년 번호와 하와이 매각 기록의 1년 번호가 100% 동일합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영이가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박았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저는 준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이었어요. 밤새 안아서 재우던 아기였죠.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지금 제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끊어졌거든요. 강 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강 팀장이 서류 한 장을 가져왔어요. 제가 받아들었죠. 준영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류를 봤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 자격 박탈 및 재산 포기 각서야. 제가 말했어요. 여기 서명하면 고소 취하해 줄게.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 상속권 포기, 의사면허 반납,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건 너무 싫으면 감옥 가. 제가 끊었어요. 선택해. 감옥에 가든 각서에 서명하고 의사 면허까지 잃든. 준영이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서윤이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서명하지 마. 변호사 불러서 싸워야지. 닥쳐. 준영이가 서윤이를 쏘아봤어요. 내가 이 지경을 만들었잖아. 뭐, 나 혼자 잘못이야? 두 사람이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초 줄게. 제가 말했어요. 10초 안에 서명 안 하면 고소장 바로 접수한다. 어머니. 19, 8. 준영이가 허둥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7, 6, 5. 알겠습니다. 준영이가 소리쳤어요. 펜을 집어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서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확인했죠. 분명히 서명이 돼 있었습니다. 됐어. 저는 서류를 강 팀장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준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준영이 팔을 잡았어요. 준영이가 버둥거렸죠. 어머니. 어머니. 강 팀장이 준영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윤이도 따라 나갔어요. 병실 문이 닫혔죠. 쿵.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죠. 이제 끝이었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닌 잘했어. 힘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을 끊어냈다는 안도감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명희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온기가 따뜻했어요. 저는 동생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한 장도 끝났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고급 빌딩이 늘어선 거리였죠. 외제차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그 빌딩 중 하나의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죠. 형광등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주차 관리인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죠. 박준영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성형외과 원장이었어요. 환자들이 줄을 섰죠. 하루 수입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강남 최연소 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어요. 모든 걸 가진 남자였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각서에 서명한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성형외과는 운영 자금이 끊겨 폐업했죠. 의사 면허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영원이 됐어요.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죠. 서윤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어지자마자요. 나 이런 남자랑 못 살아. 서윤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결혼 10년 만이었죠. 내가 다 망쳤어. 어머니한테 잘 보일 생각을 했어야지. 내가 먼저 말했잖아. 그래서 넌 거절했어야지. 멍청하게 따라와 놓고는. 서윤이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떠났습니다. 가져갈 돈이 없었으니까요. 준영이는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었죠.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자도 씹혔죠. 잘 나갈 때는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사라졌어요. 결국 이 주차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이 빌딩은 준영이가 예전에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1층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었죠. 자주 식사하러 왔었습니다. 발레 파킹 맡기면서 팁을 던져주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그 팁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부릉.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준영이가 허리를 숙였죠. 차가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여기 세워줘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민정이었어요. 3년 전 준영이가 수술한 환자였죠. 턱 라인 수술이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준영이는 원장님 손이 황금 손이에요라는 칭찬을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준영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 차에서 내렸죠. 준영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 못한 거였죠. 아니, 알아봤는데 모른 척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준영이는 벤츠를 주차했어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초라한 얼굴이었어요. 1년 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월세 독촉 문자였어요. 고시원 월세 35만 원. 그것도 밀린 지 2달째였죠. 이번 달도 못 내면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준영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숨이 나왔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차장 천장만 보였어요.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명인의 집에서 지냈어요. 성북동 대저택은 너무 컸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날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명희가 저를 데려갔죠. 언니,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 명희 집은 작았어요. 서대문구의 빌라였죠. 방 2개짜리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명희가 매일 밥을 해줬거든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준영이 목소리가 들렸죠. 비밀번호 아마 내 생년월일일걸. 골드바만 챙겨. 효도한다 생각해. 그 목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새벽 2시, 3시였죠. 잠을 다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가 옆에서 등을 쓸어줬어요. 언니 괜찮아. 꿈이야. 그냥 꿈. 명희야. 내가 여기 있잖아. 걱정 마. 명희는 밤새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그 온기가 저를 살렸죠. 시간이 약이라고 했어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이 줄었어요.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죠. 석 달쯤 지나니까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봄이 왔어요. 명희가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안산 자락길이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죠.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쁘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명희가 웃었죠. 언니 웃었다. 내가? 응. 퇴원하고 처음 웃는 거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니.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언니 인생을 살아. 내 인생? 응. 아들한테 쏟았던 거 다 걷었잖아. 이제 언니를 위해 써. 명희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 벌어서 아들 줬어요. 집 사줬고 병원 차려줬죠.
그런데 남은 게 뭘까요? 배신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명희야, 나 결심했어. 뭔데? 재산 기부할 거야. 명희 눈이 동그래졌어요. 전부? 응. 어차피 줄 사람 없잖아. 그럼 세상에 도움되게 쓰는 게 낫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어요. 여름이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났어요. 재단 설립 절차를 밟았죠. 건물 12채를 전부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통장 잔고도 다 넣었어요. 100억이 넘는 돈이었죠. 오진이 노인복지재단이 탄생했습니다.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무료 요양시설도 만들었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사장을 맡았어요. 9월에 재단 본부 건물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1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리본 커팅식이 열렸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 이사장님, 재단 설립 계기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죠. 죽어가는 저를 두고 아들이 떠났습니다. 제 금고를 털어서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 고통을 아는 제가 이제 외로운 노인들의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죽어가는 노인이 없도록, 버림받는 노인이 없도록, 그게 제 소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죠. 명희가 무대 밑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올해의 기부자상을 수상했어요.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이었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오진희 이사장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패를 받아들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살려준 동생 명희, 그리고 재단 직원들 덕분입니다. 객석에서 명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버린 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그 배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아들한테만 매달렸을 겁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관리실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TV가 놓여 있었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기부자상에 오진희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상패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준영이 눈이 TV에 꽂혔습니다. 오 이사장은 전 재산 100억 원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100억? 준영이가 탐냈던 돈이었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승화시켜 사회의 환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화면 속 제가 말했어요. 저를 버린 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준영이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배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아들한테만 매달렸을 겁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허름한 점퍼, 때 묻은 바지, 냄새나는 주차장. 이게 자신의 현실이었죠. 내가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119를 불렀으면요. 아니, 애초에 금고를 안 털었으면요. 지금 저 자리에 자신이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TV 속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하지만 더 이상 준영이의 어머니는 아니었죠. 준영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강 팀장과 함께 재단 본부로 향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죠. 오늘은 명희와 유럽 여행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쉼터 설립 계획서에 최종 서명하는 날이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강 팀장이 내려서 제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주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저를 보며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쳤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준영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준영이에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강 팀장에게 서류 가방을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꺼냈죠. 강 팀장. 네, 회장님. 이번 달 안에 독거노인 쉼터 착공에 10명 수용 규모로. 알겠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말이야. 잠시 멈췄습니다. 뒤에 서 있는 준영이가 느껴졌어요. 준영이가 그토록 탐냈던 그 돈으로 시작되는 거야. 명심해. 강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죠.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준영이 모습이 보였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2시간 뒤였어요. 저는 명희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리무진이었어요. 넓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어요. 언니 설렌다. 명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유럽은 처음이지? 응. 평생 일만 했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만년필이었어요. 검은색 몽블랑. 남편이 준 선물이자 그날의 증거였죠. 1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바라봤어요. 이것 때문에 아들을 단죄할 수 있었죠. 증거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창밖으로 던졌어요. 멀리 날아갔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졌죠. 차들이 그 위를 지나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함께요. 언니 그거 명희가 물었어요. 버렸어. 후회 안 해? 응.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 오진이로 살게 되었구나.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언니, 우리 행복하자. 그래. 행복하자. 차가 공항을 향해 달렸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미련도 슬픔도 없었죠. 제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와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